자, 이제 수요 변화, 공급 변화, 그리고 균형의 결정과 이동까지 다 관련되는 겁니다. 제가 상태가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별로 안 돌아왔는데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농담도 할 생각을 하는 거 보면은 정신이 이제 온전히 돌아온 거예요. 지금 이 기침 나는 거 혹시 신경 쓰일까봐 계속 수업할 때 이제 그거 신경 쓰느라고 딴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는 이제 졸면은 조는 것도 보이고 이제 저라도 이제 조는 거 별로 지적도 못 했어요. 그 말 한마디 하는데 기침 날까봐. 근데 이제는 그게 보여 이제. 이게 이런 말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거. 깨우고 가야 되겠다. 조금 상태는 나아진 것 같아요. 자,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요 결정 요인하고요.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공급 결정 요인.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수요 결정 요인의 가장 말하자마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죠. 공급 결정 요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이에요. 그 재화의 가격이죠. 자, 근데 그 재화의 가격인데, 자, 요게 변해서 요게 변하면 수요량 변하고, 요게 변해서 요게 변하면 공급량 변화. 요거는 했죠. 자, 근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 이제. 수요 결정 요인 중에 가격 외에 소득이 있죠, 소득. 소득이 증가하면 대체로는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런데 소득이 공급 결정 요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급자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그랬죠. 근데 이윤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이 돼요? 이윤이라는 건 판매 가격 빼기 생산 원가잖아요. 비용. 근데 공급자의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자기가 만드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나요? 자신의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자기가 만드는 제품의 원가가 내려가나요?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이쪽하고 전혀 관계 없단 말이에요. 공급하고는. 자, 그러니까 어떤 요인이 나왔을 때 수요 곡선을 이동시켜야 되는지 공급 곡선을 이동시켜야 되는지 이걸 일단 구별을 해야 돼요. 이쪽으로 들어가느냐 이쪽으로 들어가느냐 또는 양쪽 다 들어가느냐. 근데 소득은 수요 곡선만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대신에 생산 요소 가격은 이쪽이에요. 생산 요소 가격은 수요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여러분들이 뭐 물건 사려고 하는데 그 농사 짓는 사람의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거하고는 관계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관계가 있죠. 생산 요소 하면 뭐예요? 노자토잖아요. 노자토. 노자토의 가격이니까 뭐예요? 노동의 대가인 임금, 자본 사용 대가인 이자율, 토지 사용 대가인 지대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 기술 수준. 똑같은 생산 요소 가격이라 해도 기술이 향상되면 원가를 낮출 수 있죠. 그럼 이윤이 커지죠. 공급이 증가하죠. 이거는 공급 곡선만 이동시킨다는 겁니다. 이쪽은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자, 그러면 이쪽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인구라든가 좋아하는 정도, 기호 이런 것들은 이쪽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별로 어렵지 않고요. 관련재 가격을 조심해야 돼요. 관련재 가격 뭐가 있어요? 대체재 가격 또는 보완재 가격이 있죠. 그래서 내가 아파트 수요량을 생각하는데 빌라 가격이 영향 미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정말 아파트만 보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똑같은 조건인데 빌라 가격이 더 싸면 빌라를 살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빌라 가격이 하락한다면 빌라에 눈길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빌라를 더 사게 되죠. 빌라를 더 사게 되면서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빌라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줄어든다 해서
대가비 했었잖아요. 그 대가비. 자, 근데 공급에서도 관련재 가격이 언급은 돼요. 공급에서도 관련재 가격은 언급이 되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생산면에서 대체재, 생산면에서 보완재,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냥 대체재 보완재 하면 당연히 수요 쪽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생산면에서 대체재, 생산면에서 보완재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설령 출제된다 할지라도 수요면에서 대체재 보완재를 확실하게 알면은 그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쪽에 대가비 했잖아요. 그럼 생산면에서는 대가반이 되는 거예요. 생산면 붙으면은. 그러니까 수요에서 대가비를 확실하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생산면 붙으면 그걸 반대로 돌려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패스하고요. 이걸 이제 기억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자, 이제 보세요. 가격 예상이에요.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거다 예상하면은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요를 늘리겠어요, 줄이겠어요? 늘리겠죠. 자, 지금 가격이 올라갔어요. 지금 가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격이 변한 거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거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요. 얘는 가격 외의 요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가격은 그대로 있어도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것, 요게 바뀐, 그것 때문에 수요를 더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라도 더 늘어나는 거예요. 언제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지금 수요가 늘어난, 지금 수요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데 지금 가격이 변하지 않아도 지금 수요가 늘어나 버린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니까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 수요자들은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급자들은 예상 못 하나요? 공급자들은 사람 아닌가요? 공급자들도 가격 상승 예상할 수 있죠. 자, 그럼 공급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하면 어떻게 할까요? 공급을 줄이는 겁니다. 자, 이 사람에 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미리 만들어야 되지 않나? 미리 만들어야 되겠죠. 미리 만들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는 공급 증가가 아니에요. 공급 증가는 미리 만들기는 만들어 놔도 시장에 내놓는 건 언제 내놓는 거예요? 나중에 올라갔을 때 내놓는 거. 그게 공급 증가예요. 그러니까 공급 증가라는 거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공급 증가예요. 미리부터 준비하는 건 공급 증가가 아니라고. 대기 물량으로 있을 뿐이지 공급 증가는 가격이 올라갔을 때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놨던 것도 거두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 상승 예상이라도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은 감소한다, 이렇게. 자, 이것만 좀 주의를 하면 돼요. 자, 근데 이자율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자율. 자, 이 이자율은 물론 여기도 있었긴 해요. 여기도 있었는데 보통의 경우 이자율은 공급 결정 요인에만 집어넣습니다. 수요 결정 요인은 안 들어가요. 근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고가성 때문에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고가성 있는 이런 제품들은 이자율이 수요에도 영향이 있죠. 제가 사과 좋아한다고 해서 이자율이 하락한다고 해서 담보대출 받아서 사과를 더 사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한은 이자율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보통은 일반 경제학에서는 이런 이자율은 수요 결정 요인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미미해요, 미미. 일반 이런 재화들은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재화는 그렇지 않나요? 부동산과 같은 이런 독특한 것만 이자율이 영향을 미치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옷 살 때 담보대출 받아서 옷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자율이 하락한다고 해서. 그런 것처럼 자, 여기서는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해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공급량. 요거는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죠. 이자율이 상승하면 둘 다 수요든 공급이든 감소이고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수요든 증가든 공급 다 증가잖아. 같은 방향으로. 근데 가격 상승 예상, 똑같은 상승 예상인데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은 감소해요. 그럼 반대로 이자율이 하락할 예상이 될 때는 수요는 가격이 하락 예상은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에서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는 가격 상승 예상하면은 수요가 증가지만 가격 하락 예상하면은 수요가 감소해요. 이게 수요의 경우에는 예상이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요. 근데 공급은 그 반대로. 가격 상승 예상할 때는 공급은 감소. 가격 하락 예상할 때는 공급이 증가 이렇게. 자, 요거는 양쪽 다 나타내야 돼. 양쪽 다. 빨간 거 나오면은 공급 곡선만 이동시키는 거예요. 노란 게 나오면은 수요 곡선만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노란 게 나왔는지 빨간 게 나왔는지 파란 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생각을 달려야 되는 거죠. 이걸 구별해야 된다. 이걸 아시겠죠? 인구가 증가한다. 그럼 뭐만 이동시켜요? 수요만 이동시키는 거예요. 됐죠? 생산 요소 가격, 생산 기술 이렇게 나오면은 공급만 이동시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자율의 경우에는 수요 공급 다 이동시켜야 돼요. 됐죠? 가격 예상도 양쪽 다 나와야 돼요. 양쪽 다. 이거를 구별해야 된다고 확실히. 수요만 이동시키느냐, 공급만 이동시키느냐, 양쪽 다 이동시키느냐. 됐죠? 자,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근데 나머지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거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 공급이 증가하기만 하지 공급이 감소할 수는 없어요.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감소죠.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감소하기만 하지 증가할 수는 없어요. 가격 하락 예상되면 수요가 감소하기만 하지 수요가 증가할 수는 없어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기만 하지 감소할 수는 없어요.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기만 하지 감소할 수는 없고, 좋아하는 정도가 올라가면 수요가 증가하기만 하지 감소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 두 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는 따로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구별한 후에 소득의 경우에는 정상제도 있고 뭐도 있다. 이게 이제 추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상제에는 같은 방향, 열등제의 경우에는 반대 방향.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죠. 소득이 감소할 때는 수요가 감소하죠. 그럼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어느 쪽 이동? 우측 이동.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 좌측 이동. 수요곡선. 지금 수요곡선, 공곡선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열등제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가 감소죠. 반대 방향. 그럼 어느 쪽? 좌측 이동이요. 수요가 감소하면. 소득이 감소할 때는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죠. 이럴 때는 우측 이동. 이걸 판단해야 돼, 이거를. 예, 그래야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에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관련제 가격 변화에서는 대체제 보완제죠. 관련제 가격 변화에서. 여기서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그 대체제 수요를 줄이면서 내가 살펴보는 재화, 대상재화 수요 증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대, 가, 비란 말이에요. 비, 이거 같은 방향으로. 그럼 어느 쪽 이동? 우측 이동.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그 대체제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요놈 수요는 줄이는 거죠. 아까 빌라 가격이 하락하면은 빌라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아파트 수요를 줄인단 말이죠. 이럴 때는 어느 쪽 이동? 좌측 이동. 보완제 가격은 자, 대가 비니까 보완제 가격의 경우에는 올라가면은 반대로 그 보완제 수요를 줄이면서 대상재화 수요도 덩달아 함께 줄이는 거죠. 함께 사용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대상 수요를 줄이게 됩니다. 그럼 어느 쪽 이동? 좌측 이동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반대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보완제 가격이 내려가면은 보가 반이니까 이거는 올라가야 되죠. 네, 오른쪽 이동 이렇게 됐죠. 자, 요것만 틀리지 않으면 틀릴 게 없어요. 요것만 틀리면 이게 제일 어려운 거니까.
나머지는 방향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수요 곡선이든 공곡선 방향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다 정해져 있어요. 가격 상승 예상하면은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다 정해져 있다고요.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어려운 이유가 여기가 대체재 가격으로 묻지 않고 대체재 수요로 물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요 흰색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은 대체재 수요를 늘리잖아요. 그러면서 대상 수요를 줄이잖아요. 여기가 대체재 가격으로 나올 때는 비례지만 대체재 수요로 나오면은 반비례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조심하라는 거죠. 대체재 가격이 아니라 대체재 수요로 나올 때는 반대로 또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을 뭐로 잡은 후에 대가 비로 기준을 잡은 후에 여기에 대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대수반이죠. 대수반. 반대로 대체재 수요가 나오면 반대로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또 대가비니까 보가반이잖아요. 보완제 가격이 나오면 반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 또 돌려버리면 보수비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것만 안 틀리면은 틀릴 게 없다 이 말이죠. 이걸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이걸.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대체재 가격 요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표현이 대체주택 가격 요렇게도 나와요. 그것도 대체재 가격이에요. 대체재라는 말 대신에 대체주택 요렇게도 나온다고요. 또 어떻게도 더 풀었어요. 대체관계에 있는 다른 재화 이렇게 길게. 그래도 뭐예요? 대체재잖아요. 줄이면 대체관계에 있는 다른 주택 해도 뭐예요? 대체재가 되는 거예요. 길게 늘어 쓴다고 해서 그걸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간단한 게 제일 간단한 거는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대체재로 기억하고 있지만 시험에서는 대체주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대체관계에 있는 다른 재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대체관계에 있는 다른 주택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전부 다 뭐예요? 대체재라고요. 됐죠? 여기서 안 틀리면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됐죠? 자, 요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에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우리 교재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29쪽에 보세요. 정상재와 열등재인 경우, 동그라미 2번에 대체재와 보완재인 경우. 자, 정상재 먼저 볼까요? 소득 증가 시, 정상재는 같은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방향이니까 소득 증가, 수요 증가, 오른쪽 이동 이렇게 되잖아요. 같은 방향이니까. 정상재의 경우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같은 방향 맞죠? 좌측 이동. 열등재는 반대 방향. 소득 증가, 수요 감소 이렇게 돼야 되죠. 좌측 방향. 그 다음에 소득 감소 반대 방향이니까 수요 증가 우측 이동. 수요 증가는 우측. 자, 그럼 그 밑에 표에서 밑에 표 대체재 가격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대체재 가격이 2개, 보완재 가격이 2개, 대체재 수요가 2개 이렇게 돼 있죠. 맨 위에 2개를 보면 대가잖아요. 대가비잖아요. 대체재 가격 상승이죠. 비례 수요 증가. 지금 수요 증가니까 우측 이동. 그 다음에 대체재 가격 하락이니까 수요 감소 같은 방향. 대가비 같은 방향. 그러니까 좌측 이동 감소니까. 맞죠? 따라오고 계시나요? 보완재 가격 보가반이잖아요. 보완재 가격이 올라가죠. 보완재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그린 수요 감소. 그러니까 수요 감소니까 좌측 이동 이렇게. 자, 그럼 나머지는 됐고 대체재 수요 보세요. 대체재 수요. 맨 밑에 두 줄. 대체재 수요 증가잖아요. 대수반이잖아요. 대체재 수요 증가니까 내가 그려야 되는 수요 곡선은 감소의 감소. 대수반이니까. 수요 감소니까 좌측 이동. 맞죠? 예, 대체재 수요 감소는 반대니까 수요 증가. 우측 이동. 예, 나머지 마찬가지. 예, 보완재 수요, 보완재 수요. 이거 대수, 보수비죠. 이제 보수비. 됐죠? 이거 나머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당해자와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 예, 당해자의 가격 상승 예상은 수요 증가, 하락 예상은 수요 감소. 됐죠? 자, 가격 나오면 어느 쪽? 양쪽 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생산 요소 가격이 하면은 뭐만 나와야 돼요?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공급 감소, 공급 감소는 어느 쪽 이동? 좌측 이동. 맞죠? 자, 이자율이 하락한다. 수요, 공급이 다 나와야 되죠. 이때는 수요, 증가, 어느 쪽 이동? 우측 이동. 공급, 증가, 어느 쪽 이동? 우측 이동, 둘 다 우측 이동. 인구가 증가한다. 이때는 수요만 나와야죠.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어느 쪽 이동? 우측 이동. 열등제, 소득 증가. 열등제다 하면서 소득 증가하군. 수요 공급, 수요 감소, 어느 쪽 이동? 좌측 이동. 열등제는 소득이 저기잖아요. 수요만 나오잖아요. 됐나요? 정신없어요? 요거. 수요만 이동시키는 거. 생산 요소, 생산율, 이 공급은 거의 좀 한정되어 있는 편이에요.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 편이라고요. 됐죠? 자, 대체재 가격이 올라간다. 대가비, 뭐예요? 수요 증가, 어느 쪽? 이렇게 되죠? 맞나요? 생산면에서 대체재 가격이 내려간다. 생산면에서 대가하면은 반대로 올라가죠. 여기는 수요가 아니고 공급이. 그럼 어느 쪽 이동? 우측 이동.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이거는 건축업자 입장에서요. 생산면 건축업자 입장에서 빌라 가격이 내려가요. 빌라 돈 돼요, 안 돼요? 빌라 가격 내려가면은 건축업자 입장에서 돈 안 되죠? 그러면 단독 공급을 증가시켜야 되죠. 단독 공급을 증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빌라 돈 안 되니까 단독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됐나요? 생산면에서 하는 거는 건축업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건축업자 입장에서.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됐나요? 생산하는 사람은 빌라를 지을 수도 있고 단독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돈 되는 거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대체자하면 수요를 생각하는 거지만 생산면에서 대체자하면은 공급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도 그냥 뭔지 몰라도 대가비만 확실하게 얘기하면 생산면에서 나오면은 대가 반으로 이제 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대가비를 기억한 후에. 됐나요? 이게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돼서 어떤 요인이 딱 나왔을 때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하면은 수요, 공급 다 나와야 돼요.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면 수요는 증가, 가격 상승 예상이죠. 가격 상승 예상. 가격 예상이나 이자율은 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 수요는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 우측 이동, 공급은 감소하니까 어느 쪽 이동? 좌측 이동. 이렇게 됐습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보완제 수요가 증가한다. 보완제 수요가 증가한다. 원래는 보가 반이잖아요. 가격으로 기준으로 잡으니까 대가비 보가 반이잖아요. 근데 보수가 나왔죠. 보수 B가 돼야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수요가, 내가 그리는 수요는 증가. 어느 쪽 이동? 우측 이동. 됐습니까? 요걸 훈련을 자꾸 하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항목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습을 했는 것처럼. 이게 결국은 이게 안 틀리면은 절대로 틀릴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오늘 문제를 볼까요? 1번 문제. 2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지난주에 했던 유량 저량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량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주택 재고량이죠. 5번이고요. 자, 2번 보세요. 2번 다음은 어떤 지역에 아파트 수요 공급에 관한 그림이다. 수요 곡선 D0를 D1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하며 S는 공급 곡선입니다. 자,
지금 그 보니까 D0가 D1으로 가는 거는 수요 감소죠. 자, 근데 1번에 건설산업 생산성이 악화돼요. 이거는 공급 얘기죠. 그럼 예산 탈락이에요. 예산 탈락. 다음에 2번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해요. 수요 증가나요? 자, 방금 수요 증가라고 대답하신 분들, 혹시 얘가 열등제인 거는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위에 함정이 있나 없나 보고 대답한 거예요? 그냥 대답한 거예요? 그냥 대답했으면 반쪽만 맞춘 거예요. 소득이 나오면 항상 열등제이지는 않은가를 의심을 해야 돼요. 괄호 속에 단 이 재화는 열등제임. 이런 함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완벽하게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득 얘기가 나오면 항상 정상제 열등제를 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완벽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열등제란 말이 없죠? 없으니까 정상제구나. 그러니까 수요 증가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자, 이제 3번 보완제 가격이 나왔죠? 보가죠, 보가. 보가. 큰일 났네, 이거. 다른 거 하지 말고 대가비만 하세요. 대가비만. 괜히 다른 거 하지 말고 대가비 하나 적어놓고 나머지를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세요. 괜히 딴 것까지 했다가는 대가비 이렇게 해서 대가비. 대가비니까 보가 반이잖아요. 그럼 하락이니까 내가 그래야 되는 수요는 증가잖아요. 안 되죠, 이거. 다음에 4번은 대체주택은 대체재와 같죠? 대수죠, 수. 대갑인데 대수가 나왔으니까 반대로 내가 그래야 되는 수요는 감소예요. 4번이 증가해요. 다음에 5번에 건축 자재 가격 하락. 이거는 공급이잖아요. 이거 예산 탈락. 1번, 5번은 예산 탈락. 2번, 3번은 수요 증가. 4번은 수요 감소. 됐나요? 다음에 3번. 부동산 수요 관련된 개념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요 결정 요인이란 수요량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당해재화 가격, 소득 관련재 가격, 기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당해재 가격, 소득 관련재 맞죠? 자가주택을 소비하는 사람은 주택 서비스를 수요하는 대가인 임대료를 지불하지는 않지만 주택 매수자금의 기회비용만큼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셈이 되고 이때의 임대료를 귀속 임대료를 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패스. 일단은 패스. 자, 수요량 변화에서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의 변화가 있지만 수요의 변화에서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의 변화가 없다. 말도 안 되죠. 소득이 변하든 가격이 변하든 전부 다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다 변하죠.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파생수요란 생산요소 수요, 본원수요란 소비재 수요 맞고요. 수요 법칙이란 가격과 수요량과의 반비례 관계를 의미한다. 맞죠? 자, 정답은 3번인데 2번은 뭔가 하면은 자, 여러분 자가주택에 사시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내는 건 없죠. 그렇지만 내 집을 사느라고 지금 자금을 거기에 묶어놨죠. 이걸로 어딘가에 수익을 얻을 만큼을 못 얻고 있잖아요. 그만큼은 내가 임대료로 지불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숙자 생활을 한다면 노숙자 집 없이 그 돈을 어딘가에 투자를 해놓고 벌 수도 있는 돈을 숙자 생활을 안 하니까 못 벌고 있는 거죠. 숙자 생활을 하면 벌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었죠. 숙자인데 몇십억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죠. 가방을 잃었는데 가방을 어디 뭐 잃었는데 했더니 신고가 됐어요. 경찰서에. 주인이라고 찾아왔는데 숙자예요. 못 믿는 거죠. 경찰서에서.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상속받은 재산을 그렇게 들고 다닌 거예요. 상속을 그렇게 받았는데 원래부터 그렇게 일을 안 하고서 먹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한 거예요. 숙자 생활한 거예요. 숙자요. 그 사람은 참 재산이 계속 불겠죠. 아무튼 뭐 통장도 있고 현금도 있고 그 안에 그랬다고 해요. 아무튼 귀속임대료는 그런 기회비용 개념이 바로 귀속임대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균형의 결정과 이동해요. 요게 되면은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요? 이거는 양쪽에 다 있는데 왜 하얀색으로 썼고, 이건 양쪽에 다 있는데 왜 파란색으로 썼어요? 이거는 양쪽에 다 있지만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죠. 점의 이동이죠. 점의 이동. 이 밑에 것들은 선의 이동이잖아요. 선의 이동만 따로 살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균형은 어디서 결정돼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 아이고. 여기도 그거 사달라 그래야 되겠다. 그 뭐죠? 이 분필 끼우는 거. 예? 아, 그래요? 그럼 개인이 구비해야 되는 물품이에요? 다른 데는 있던데. 쉬는 시간에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분이 들고 다니시는 거는 이게 어떤 거예요, 종류가? 이게 어떤 거는 이렇게 쓰면 분필이 밀려 들어가요, 자꾸. 분필이 밀려 들어가는 거는 그래요? 그 다음에 공시법이 무슨 요일이죠? 아, 어제 지나가 버렸구나. 내일은 뭐예요? 공시법 교수님만 그렇게 해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전화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게 좋은지. 이게 부러지기도 하고, 이게. 그죠? 아깝잖아요. 그리고 손에 분필이 묻고, 이건 좀 덜 묻는 편이에요, 이 분필은. 근데 다른 거는 많이 묻는 것도 있어요. 자, QD와 QS. 보통 수요량을 QD로 나타내고, 공급량을 QS로 나타내는데, 이게 같으면은 이제 균형이에요. 같지 않은 거를 불균형이라 하죠.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은 불균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QD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이게 더 큰 거죠. 이렇게.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초과 공급이라 그래요. 이게 더 큰 거죠, 이게. 자, 이럴 때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하죠. 가격이 하락하면서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하면서 공급량 줄겠죠. 그러면서 수요량은 늘겠죠. 더 큰 숫자는 작아지고 더 작은 숫자는 커지고 하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과 공급에서 균형으로 갈 때는 가격이 하락해서 가요. 그러니까 불균형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으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가격의 움직임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과정에서 또 수요량이 더 많은 불균형이 있죠. 뭐가 더 커요? QD가 더 커요. 자, 이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초과 수요. 이럴 때는 가격이 어떻게 돼서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량은 늘어나고요.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큰 숫자는 작아지고 작은 숫자는 커지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나요? 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 교차점, 이 균형 상태고요. 이 위는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죠. 제가 늘 이걸 위에 쓴다 그러잖아요. 늘 아래, 여기가 위, 여기가 아래. 배려를 몇 번 해야 돼요? 늘 배려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세심한 배려. 초과 공급, 여기가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공급량은 점점 줄어들고요. 이렇게. 그죠? 수요량은 점점 늘어나서 얘는 늘어나고 얘는 줄어들어서
균형으로 가고, 초과 수요일 때는 여기서는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량은 점점 증가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수요량은 점점 감소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균형으로 간다고요. 자, 이게 이제 균형점이고, 이 상태의 양을 균형 거래량. 균형 가격. 지금 다들 뭔가 했죠, 지금? 네, 균형량. 균형량. 자, 그러면 균형 상태를 묻는 이런 제 계산 문제도 있어요. 계산 문제. 균형 가격은 얼마냐? 균형량은 얼마냐? 요 계산 문제. 자, 오늘 지금 앞 시간에는 시장 수요 함수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 입장 정리해야 되죠. 시장 수요 함수는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QA, QB 왼쪽으로 나오면 그냥 더하면 되고, 오른쪽으로 나올 때 몇 배인가는 쉽다 그랬죠. 몇 배인가는 쉬운데 개수가 달라버리면은 정리해가지고 와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 했어. 자, 그렇게 풀이법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 균형 가격, 균형이 결정되는 거죠. 자, 이게 오늘 4번, 5번 문제인가요? 6번, 7번 문제인가요? 7번 문제. 아파트 수요 함수는 P는 1000-QD. 공급 함수는 200 플러스 QS. 자, 여기서 뭐를 묻고 있어요? 균형 가격을 묻는 거는 P를 묻는 겁니다. 맞죠? P를 묻는 거예요. 자, 어떻게 푸느냐? 균형 상태에서는 QD와 QS 같아요. 같아요. 이게 같아요, 이게. 균형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제 같기 때문에 그냥 Q라고 해도 되죠. 같은 것이기 때문에 Q라고 해도 돼. 자, 그러면은 1000-Q도 P, 200 플러스 Q도 P죠. 그럼 어떻게 해요? 1000-Q는 200 플러스 Q 하면 되죠. 자, Q는 Q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200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00이 되니까 800. 그건 2Q죠. 물론 요거를 Q를 이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2Q, 1000을 이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1000이면 마이너스 800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푸시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푸시고 싶은 대로. 자, 이렇게 해서 Q는 어쨌든 400이 나오죠. 자, Q는 400이 나왔는데 이게 답을 다 구했다고 생각해서 400 하면 틀리는 거예요. 지금 뭘 묻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가격을 묻잖아요. 가격을 묻는 경우에는 이걸 다시 집어넣어서 여기 넣든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야 되죠. 꼭 확인해야 돼요. 계산 문제는 항상 무엇을 묻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여기 넣든 P는 600이 나와야 되죠. 만약에 여기 집어넣은 값하고 여기 집어넣은 값이 다르다면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 소리는 거기 300부터 700까지 있는데 P를 300을 집어넣었을 때 Q가 똑같은 값이 안 나올 거란 얘기죠. P가 600이 정답이란 얘기는. 그 소리는 순서대로 집어넣어서 양쪽 다 같은 값이 나올 때까지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300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700, 300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안 맞죠? 그럼 300이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400을 집어넣으면 600, 400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200. 안 맞죠? 맞을 때까지 집어넣으면 되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조금 손발은 고생하겠죠. 근데 어쩌면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근데 표준적인 방법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근데 어떤 분은 굳이 이거를 QD는 해서 1000-P
QS는 해서 P-200 이렇게 바꿔서 균형 상태에서는 같으니까 1000-P는 P-200 이렇게 해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굳이 이쪽으로 돌려놓을 필요가 없다고요. 이 상태에서 주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이걸 이꼴로 놓으면 돼요.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가 하면 여기 앞에 개수가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3QS 이렇게 이러면은 바꿔도 결국은 어떻게 또 이쪽하고 이쪽을 통일시켜야 되거든요. 어떻게 통일시켜야 돼요? 양쪽을 3으로 나눠? 그거보다는 양변을 3배로 하는 게 더 쉽긴 해요. 이렇게. 그럼 이제 균형 상태에서는 요거 같으니까 3000-3P는 P-200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3200은 4P P는 800 P80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P800 여기다 넣는 게 낫나요? 여기 넣으면 Q는 200 이렇게 되겠죠. Q는 200 되는 거예요. 200 하면 200 곱하기 3 800 나오죠. 200 빼면 800 나오잖아요. 됐나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이때도 이게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는 넘기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틀린단 말이에요. 넘기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틀리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어떻게 1000-Q는 균형 상태에서는 같으니까 200 플러스 3Q 하면 되는 거죠. 그대로 얼마나 빨라요. 그럼 그대로 넣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쪽에 넣으면 800이죠. 이거는 4Q죠. 그럼 Q는 몇? 다만 내가 계산해야 되는 게 P를 계산해야 되는지 Q를 계산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한 번 더 집어넣는 거냐 바로 대답하느냐 이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죠. 훨씬 빠르죠 이게. 굳이 QD, QS로 돌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균형 결정을 계산하는 문제 쉬워요? 어려워요? 할만하죠? 네, 이 정도 계산 문제는 이제 입장 정리하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시장 수요 함수 할만해요? 각각 개수가 다른 경우는 어렵지만 그 개수가 달라도 한쪽으로 보내는 거, Q를 왼쪽으로 보내는 건 할만하죠. 네, 그리고 몇 배인가도 할만하죠. 요거 균형의 결정 할만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된 균형이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동. 균형의 이동. 균형의 이동. 자, 이 균형의 이동은, 이것도 시간이 애매하네요. 좀 쉬고 갈게요, 쉬고. 안 지워도 돼, 이거.